네, 그럼 지금부터 위기의 시대,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의 사회자와 토론자분들께서는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무대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의 사회는 천혜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님이시자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님, 정욱식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교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천혜성 연구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있는 천혜성입니다. 오늘 2022 한겨레 부산 심포지움 두 번째 날 행사입니다. 라운드 테이블로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가 신냉전과 패권 경쟁을 넘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의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큰 주제 하에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1일차 어제 행사에서도 국제적인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좋은 토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최근에 국제 정세라든지 한반도 정세 그리고 남북 관계 상황 모두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듯이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재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하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해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네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여야를 대표해서 사실은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님 두 분이 오셨고, 그리고 남북관계 또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전문가 두 분을 같이 모셨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패널 네 분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오늘 행사가 열리는 이 지역, 지역구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이 해운대 갑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고 외통위 위원으로 계신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안양 동안구 의원이시고 또 외통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이재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원래 오늘 패널이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셨습니다. 참석 예정이셨는데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이 모친상을 당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늘 행사에는 참석을 하지 못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도 한 주최 측이기도 합니다만 한겨레 평화연구소의 정욱식 소장님이 오늘 또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로 우리가 남북 관계나 한반도 정세, 한반도 평화 얘기를 할 때는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이런 식의 접근,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로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북한 문제, 남북 관계를 보고 계시는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오늘 패널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이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보니까 한 10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들,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토론을 마치고 또 마지막에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패널들, 그리고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의 또 질문까지 받는 시간을 한
10여 분 정도 남겨놓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한 이따가 11시 한 30분 정도, 30분에서 40분 정도까지 이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질의응답을 또 받는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포괄적인 얘기를 먼저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시각과 관점을 돌아보는 시각을 갖고, 이어서 좀 구체적인 여러 가지 몇 가지 그런 개별 현안에 대한 그런 대안이라든지 전망을 들어보고 마지막에 좀 종합적으로 해보는 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상황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런 국제 정세, 그리고 현재의 한반도 정세가 위기고 굉장히 전환 국면이라는 것을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그 정세 또 남북 관계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뭐 남북 관계로 조금 폭을 좁혀 봐도 현재의 남북 관계가 굉장히 위기고 악화돼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원리 보면 2019년 하노이 결렬 이후부터 계속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큰 틀에서 한반도 정세, 남북 관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먼저 네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네 분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분당 한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한 3분 내외로 먼저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고, 나중에 또 개별 현안은 또 개별 현안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러면 우리 하태경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좀 포괄적인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남북 관계가 악화된 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악화되기 시작을 했고, 북한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들, 욕들을 막 이제 내뱉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점이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된 이후부터 이제 노골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 남북 관계랑 이제 북한 문제는 사실 조금 영역이 다른데, 이제 북한이 핵 보유 의지를 더욱더 강화하고 핵은 뭐 절대 포기 안 하겠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그게 오히려 훨씬 이제 강화된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북한 입장에서 이제 한국한테는 얻을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얻기도 싫다, 이런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은 사실 제재를 풀려면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하고 관계 개선 해봐야 뭐 미국의 동의가 없는 이상 제재 문제는 진전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제재하는 독자 제재하는 것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북한이 또 이제 별로 받아들이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이제 그게 좀 남북 관계에서는 가장 큰 변화 같은데, 그래서 요거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개성공단도 하고 금강산 관광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최근까지 저 나름대로 이제 외교 관계 속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북한 쪽 이야기를 이제 제가 정보위 활동도 했기 때문에 종합을 해보면, 뭐 개성공단도 별로 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금강산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일종의 공환증 같은 게 강화된 것 같습니다. 공환증.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것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이게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경제 협력도 차라리 뭐 중국하고 제일 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순서는 뭐 미국. 그러니까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적은 나라들 상대적으로. 그래서 한국은 관계 개선의 마지막 나라, 이렇게 북한의 그 대외 정책이 이미 확립되어 있다. 근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북관계 개선이 한국에서 뭘 좀 잘 못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한국 책임론, 그래서 자꾸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하는 건데,
그 단적인 예가 이제 문재인 정부 중반 이후에 통일부가 자꾸 뭐 준다고 인도적 지원하겠다, 뭐 필요한 거 없냐, 백신 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정보위를 하면서 이제 국정원한테 이제 보고를 받은 거는 북이 절대 안 받는다. 그럼 왜 그 통일부한테 얘기 좀 해라. 북이 안 받는다는 거를 계속 주겠다 그러면 이거 일종의 스토킹이고 북한한테 오히려 언어 전쟁이 된다. 왜 자꾸 우리 남쪽 니들 우리 싫다는데 뭐 자꾸 일종의 데이트 폭력 같은 거다 남쪽에 북한에 대한. 그래서 이게 오히려 관계 개선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통일부는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국정원하고 정보를 공유하지만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주겠다 그러면 혹시 하나라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북한이 남쪽하고 뭐 어울리기 싫어한다. 남쪽 것의 도입을 유입되는 거를 절대 막고 싶어한다. 이런 큰 변화 속에서 남북 관계를 보지 않으면 좀 냉철한 사고를 하기가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 악화의 요인에 대해서 너무 남쪽이 또 우리 정부 과거에 너무 매달렸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재정 의원님, 예, 말씀. 예, 오늘 이게 라운드 테이블이고 꼭 이 여야 의원 두 분이 계시지만 꼭 이렇게 이 두 분 간에만 뭐 토론을 벌이는 건 아니니까 네. 판단하시는 여러 대안에 대해서 저는 늘 전문가분들이 먼저 말씀하시고 정치인이 더 할 때가 마음이 편한데 정치인들이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냉정하게 냉철하게 정치인들의 시각을 교정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치인이다 보니까 해법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고 또 강한 열망이 있는 시민의 한 명으로서 저는 굉장히 늘 낙관적인 지점들을 찾으려고 좀 노력은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태경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우리 정부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기대를 접었다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남북관계라는 것이 태생적 본질상 북미 관계를 우선으로 둘 수밖에 없는 역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찾기 위한 각 정부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왔던 거고요. 지금 현재도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법제화까지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룸이 없는 것이냐 보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북한의 어떤 도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흔적들을 따라가 보면 여전히 그런 메시지는 좀 고도화되면서 더 섬세해진 측면도 있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더 대응이 섬세해졌다라는 표현은 제가 너무 문학적으로 한 거고요. 발사 지점이라든지 시기적으로라든지 예전보다 굉장히 다양한 변주를 하고 있고 미국의 그리고 한미 간의 최근에는 또 한미일 간의 이런 군사훈련에 대해서 각각의 언어에 맞는 방식의 도발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7차 핵실험은 우리가 기다려온 지 이런 표현도 또 제가 또 이제 그냥 표현일 따름입니다. 곧 있을 거다라고 했던 해도 전혀 어색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기대했던 지 꽤 됐습니다. 임박했다라고 한 말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북이 전하는 도발에는 저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고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정확한 의지들을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미중 관계 그다음에 미러 관계 가운데서 이제 한반도 문제가 차치되어지고 우선순위가 아니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외교의 지렛대 안에서 예전 같으면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열강들이 집중하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반면에 지금은 전선은 달라졌을 따름이지 그 안에서의 남북의 역할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여전히 저는 외교적인 지렛대와 룸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모두 발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또 남북 관계도 이렇게 현재가 이렇게 악화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런 뭐 미중 관계, 미러 관계의 국제 정세 맥락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남북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걸 개선하고 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우식 소장님, 예. 네,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본 그 문서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최근에 그 한미 클럽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고받은 친서 27통을 전문을 다 공개를 했는데요. 근데 보면서 이제 2019년 8월 5일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친서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서 바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바보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트럼프를 향해서 나를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바보 취급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고, 또 하나는 남조선, 즉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구느냐, 예? 이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맥락을 보면 그 친서를 보내기 열흘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현지 지도하면서 남조선을 향해서 권원을 죄송합니다. 권원을 얘기하는데, 핵심적인 얘기는 만나서는 평화의 약수를 나누고 돌아서서는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외세와, 즉 미국과 연합훈련을 하는 이런 이상한 이중적인 행태를 좀 중단하길 바란다라는 권원을 보냅니다. 예. 근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그 권원에 주목하기보다는 단거리 발사, 미사일 발사에 주목을 하면서 북한군, 또 더 나아가서 김정은 정권을 주적으로 간주하겠다라는 표현이 당시 국방부 장관 입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갖다 쭉 적으면서 남조선이 왜 이렇게 바보처럼 구느냐, 이런 어떤 표현이 진서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어찌되었든 이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사실상 좌초가 되는 부분은 정권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 2019년 하노이, 특히 그해 여름에 있었던 일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남북 대화가, 공식적인 대화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1971년도에 남북 대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남북 대화가 단절되고 있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도 가장 많이 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는데, 남북 대화가 또 가장 오랫동안 단절된 때도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 간에 만나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남북 대화는 부질없다, 이런 판단이 이미 2019년을 거치면서 북한으로서 내려진 것이고, 안타깝게도 좀 정권이 좀 바뀌었으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하 의원님 그러시지 않습니다만, 이제 하 의원님이 계신 정당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북한 눈치 본 거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본 거죠, 그죠? 그리고 국내의 좀 보수적인 이런 어떤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합의한 것을 거의 이행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권영세 장관께서도 이어달리기,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은 이어달리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이어달리기를 하려면 전임 정부의 여러 가지 성과들을 좀 잘 받아서 그 바톤을 받아갖고 좀 뛰어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바톤을 가지고 다시 돌아서 가지고 전임 정부를 좀 이렇게 패는데, 급급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전임 정부 때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 위기에 처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미 연합훈련에 있는데, 그건 더 세게 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게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가 위기가 온 지는 한 4년 정도 가까이 지났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 정부가 들어서 그런 잘못을 좀 실책을 교정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걸 더 악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이 전반적으로 남북 관계, 또 한반도 평화가 좀 위기에 처한,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본다면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옥식 소장님 굉장히 요새 얘기로 뼈 때리는 그런 진단과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제 정세도 얘기하고, 또 북미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우리도 좀 스스로 정부를 떠나서 우리 입장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경 교수님. 네.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잘 들었고요. 다 어느 정도 측면에서 다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남북 관계라는 프레임 자체에 커다란 변화가 지금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두 차원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차원은 이제 국가적인 수준 내에서의, 그러니까 남과 북이 일종의 이제 기본 합의서에서부터 얘기했던, 그러니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우리는 굉장한 특수한 관계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 내에서도 특수한 관계이다. 라는 이제 기본 가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본 가정이 제 생각에는 2018년도 그 평화의 모멘텀에서 일정 부분 산산조각이 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남북 관계라는 것이 북미라는 것, 특히 이제 핵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북미 관계에 굉장히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부분이 있다는 이재정 의원님 말씀을 굉장히 동의하는데, 근데 이제 뭔가 국가적 수준에서 남과 북이 뭔가 해보려고 하고 미국이랑 뭔가 인게이징해서 해보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일정 부분 국가 수준에서도 이게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의 맥락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터져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남북 관계라고 얘기했을 때 국가에 포섭되지 않는 다른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분단과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도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열광의 도가니였거든요. 제가 그날 저도 기분이 좋아서 이제 홍대에 나가서 젊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때 그 사실 전혀 분단 문제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굉장히 흥분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번의 실망을 좀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상황, 뭐 그다음 미중 간의 관계도 이렇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남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북한, 그리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우리가 뭔가 함께해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가? 근데 그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게 단순히 그냥 통일의식 조사 뭐 이런 거를 또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은 전 윤석열 정권의 최근에 이제 대북 정책의 일부분과도 굉장히 연동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물론 이제 태생적으로 일종의 이제 반 문재인 정권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잘했다고 얘기되는, 이제 소위 얘기돼서 대중적으로 잘했다고 얘기되는 외교안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이제 문제 제기 같은 걸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 뭐 TF도 만들고 당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전혀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지율을 다시 올리는데도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나는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도대체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일종의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이제 북한을 매개로 뭔가 국내 정치적인 어떤 정치적인 싸움 같은 것들이 별로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의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이죠. 근데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은 이제 남한 주민들이 이제 별로 통일이라든가 북한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고,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없고 정책적인 힘을 받을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하고 위중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하루 종일 저희는 사실 미중 전략적 경쟁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외부적인 요건도 굉장히 안 좋지만 내부적인 요건도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특히 사람들의 감정과 의식의 변화가 지금 이 남북 관계라는 틀 자체를 흔들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능력, 그리고 의지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좀 질문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그 김성경 교수님께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여러 가지 뭐 고민되는 지점을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외교안보,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뭐 특수관계부터 시작해서 한 30여 년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왔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의식의 변화 흐름, 또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현실로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의식의 변화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치 이제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이, 또는 저도 조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현재 정부나 정보기관에서도 일정 일시까지 이제 특정하면서 이제 핵실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제 특정한 날짜 이내에 이제 7차 핵실험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어쨌든 북한이 최근에 자신들의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범위를 좁혀놓고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의 의도 내지는 이런 핵무력 고도화나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 의도와 북한의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사안의 성격상 우리 정욱식 소장님이 좀 먼저 말씀을 시작해 주시고 그다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세 번째로 생각하고 가드를 내리고 있었는데 또 훅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를 가지고 국내 혹은 특히 이제 미국의 정치 일정에 맞춰서 전망하는 건 이건 이제 전형적으로 과거의 북한을 상대하는 방법이다. 이미 이제 북한 자신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스케줄 짜고 쭉 움직이는데, 이게 한국의 대선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중간 선거나 대선이라든지 하다못해 독립기념일 이런 걸 자꾸 연결시키는 이런 어떤 관성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이제 있는 그대로의 좀 북한을 그나마 좀 우리가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기본적으로 들고요. 7차 핵실험 관련해서 아무튼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중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만류를 하고 있고, 북한도 예를 들면 군사적인 필요는 많이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최근 전술 핵무기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게 기존에 예를 들면 스커드라든지 노동 이런 그 미사일을 탑재하는 거는 그게 크게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예를 들면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다르, 그러니까 중간에 회피 기동이라든지 탄두를 굉장히 소형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선 군사적인 필요를 느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북한이 어떤 앞으로 자신들의 어떤 국가 발전 전략에서 북중 관계 또 북로 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런 상황도 좀 동시에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 며칠인데 그때 전에 할 거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관점에서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좀 실제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9월 하순부터 이제 10월 중순까지 한미 동맹과 북한 사이에 이제 무력 시위 공방전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특기할 만한 지점이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북한식 파이트 투나잇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기본적인 정신이 파이트 투나잇. 그러니까 오늘 밤이라도 당장 북한이 공격을 해오면 당장 전쟁을 할 수 있는, 전투를 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겠다. 상시 전투 태세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연합훈련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한미 동맹의 정신인데, 이번에 북한만 한 거 보십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각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래, 우리도 상시적인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걸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힘은 북한이 국채라고 부르는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일종의 군사력 균형을 이룬 상태니까, 과거처럼 연합훈련만 중단해달라고 읍소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힘 대 힘, 군사 대 군사, 훈련 대 훈련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이번에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있었던 무력시 공방전에서 여실히 드러난 거다. 예, 이런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 그 이제 핵무력을 법제화하면서 뭐 5가지 사용 조건을 얘기하는데 언론이나 이렇게 전문가분들께서 북한이 뭐 선제 핵사용 교류를 채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선제 핵사용 교류를 채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5가지 조건을 갖다 쭉 열거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북한을 가리켜서 굉장히 좀 폐쇄적인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포함해서 9개의 핵보유국 가운데 이렇게 투명하게 핵 교류를 공개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가장 폐쇄적인 북한이 왜 자신들이 핵 교류를 갖다가 일일이 다 열거를 하면서 그걸 갖다 공개를 했을까? 예? 예. 거기에 담긴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겁니다. 이 조건이 벌어지는 제발 이 조건이 벌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도 뭐 굉장히 북한의 이런 어떤 핵능력 강화라든지 공세적인 공격적인 교류 채택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리켜서 북한이 뭐 핵을 앞세워서 뭐 남한을 공격할 것처럼 다짜고짜 공격할 것처럼 이렇게 과도한 공포심을 갖다가 유발하는 이런 분석이라든지 보도들은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좀 아울러 갖게 됩니다. 네. 예, 정우식 소장님 역시 이 문제 전문가답게 최근에 어떤 북한의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연합훈련 중에 사실은 그동안은 북한이 오히려 좀 소극적 수세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물론 훈련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자신들의 이제 이런 뭐 대응 차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기간 중에 이렇게 1대1로 맞대응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보기 드문 모습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핵무력 법제화의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그런 뭐 평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태경 의원님도 예, 말씀.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국방위도 하고 정보위를 같이 해가지고 양 정부를 이제 비교하는 나름 안목이 생겼는데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보고서를 써요. 근데 이제 국정원은 제가 뭐 박지원 원장하고는 좀 정치적 앙금은 있지만 그분 좀 평가해 주는 거는 밑에 직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타치를 안 해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우선적인 몇 가지 이슈 이거 말고는 일상적인 이제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를 안 하고 그래서 북한 이번에 7차 핵실험인가요? 요거는 문재인 정부 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때 국방부와 그때 국정원에서 이제 박지원 국정원 지금 뭐 구속돼 안타깝긴 하지만 그 서욱 장관 이때 뭐 봄에 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태가 전개된 거예요. 이제 북한은 중국 이야기는 좀 듣거든요. 왜냐하면 중국하고는 경제 의존도가 높고 계속 중국하고는 경제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이번 시진핑 그 당대회 전까지는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뭐 주문을 한 것 같고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그리고 아까 우리 정 소장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은 어쨌든 이 한반도 진영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 자체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핵실험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해온 거예요. 해왔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이번 저는 좀 지금 약간 당파적 차이는 별로 없고 그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객관적 인식이 그 공유되는 점이 많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여러 가지 미사일을 쏘고 크루즈를 쏘고 핵실험을 하고 하는 거는 일종의 북한판 자주국방 프로그램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 군사적 기술 완성도를 계속 높여 나가야 되잖아요. 미사일도 수준을 높여 나가야 되고 그 쓰는 뭐 그 연료, 뭐 액체 연료, 고체 연료 이런 것도 높여 나가야 되고 그럼 군사적 기술 수준을 높여 나가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방어하고 요격하고 이런 새로운 무기 체계 들어오면 이걸 또 넘을 걸 거기서는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서 군사적 실험 이거는 계속되는 겁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제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유엔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비를 안 걸 수가 없는 거죠. 핵도 인정하지 않은 거고 탄도미사일도 유엔 제재 대상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북한 입장에서는 자주국방이지만 유엔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도발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저도 남침, 뭐 전면전, 선제 공격 이런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국지적 도발을 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국지적 도발이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때는 대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7차 핵실험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이 기존에는 그 전략핵, ICBM이나 이렇게 그 전략 무기에 이제 탑재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걸 개발했다면 지금은 작은 핵은 사실 일본, 중국, 한국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기술적으로 심화된 거고 테스트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냐? 아, 이제는 북한이 우리에게 크루즈에 장착해서 우리를 겨냥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한번 보세요. 푸틴이 핵을 쓸까 안 쓸까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의견이 한쪽으로 확 쏠리는 게 아니라 안 쓸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 꽤 되고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은 핵을 절대 안 쓸까? 군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기 체제가 끝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또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야, 푸틴도 핵을 쓸지 모르는데 김정은은 푸틴보다 더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은 그 핵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개연성을 전면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그분 국가는 대한민국 국가는 뭘 해야 되냐?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서 무슨 예방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민방위 훈련하면 핵실험 대비 훈련을 피하기가 어려운 시점이 도래합니다. 지금 핵실험 대비 훈련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면 지하 깊숙이 우리가 피해 있으면은 핵을 쏘아도 사람 안 죽는다 그래요. 피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럼 그런 훈련을 또 하고 지하 방공호를 많이 만들고 하는 작업을 아마 저희 정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또 민주당은 지나친 핵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또 뭐 이런 공격을 또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런 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상황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이재정 의원하고 같이 외통위하고 저는 유럽에 갔었는데 유럽 나토 국가들이 난리거든요. 푸틴이 핵을 쓰겠다 그러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만 핵을 쓰겠다고 위협할까? 우리 척지면 우리한테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당장 폴란드가 미국한테 핵 배치해달라고 그래요. 자기도. 왜냐하면 지금 나토 국가에는 5개 국가가 핵 배치가 전술핵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고한 의식이 있어요. 핵에 대해서는 어떤 의식? 핵은 핵으로만 방어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상호 확증, 상호 파괴 확증인가, 그죠? 이런 인식이 워낙 강고하다 보니까 핵은 핵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의식이 유럽에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나토 속한 나라들도 점점 더 핵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똑같이 아시아권 북한의 핵 보유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그런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담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사실은 전술핵 배치 주장 얘기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코멘트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북한의 최근에 이런 핵실험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여러 정세 악화 또 북한의 의도와 목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경 교수님께서 또 가급적이면 또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더 좋고요. 예, 말씀 새로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질문해 주신 거 이제 뭐 7차 핵실험을 포함해서 이제 북한이 점점 더 이 군사적 도발 혹은 이제 뭐 실험이라든가 핵실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결국은 우리도 다 의도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걸 해도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했는데 이제 그게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돌파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학술회의도 그랬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워싱턴에 가서 다른 연구자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요. 그때 이제 연구자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전혀 여지가 없다, 힘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전선이 여기저기 많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강력한 국내적 지지를 얻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목표로 하는 건 현상 유지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상황을 어느 정도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저는 민주당 정부, 예전에 바이든 정부 전에 오바마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을 때 뭐 전략적 모호성, 전략적 인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 이게 너무 약간 이제 남한 입장에서 보면 약간 화가 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에는 전략이라고 얘기되는 것이지만 사실 이제 직접 뭔가 분단되어 있고 군사적인 긴장이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들이 얘기하는 그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게 뭘까? 그러니까 북은 계속적으로 본인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남한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뭐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분명히 우리가 뭔가 이 판을 좀 흔들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15 경축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최근에 유엔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연설에서도 물론 이제 뭐 담대한 계획, 담대한 구상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 뭔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뭔가 타개해 보려는 미국은 계속 전략적 인내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뭘까 이제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북은 어쩔 수 없죠. 계속 프로그램이 있는 거로 보여요. 그래서 끝까지 왜냐하면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남한이 어떤 방식으로 인게이징을 해야 되는데 남한도 지금 인게이징을 하지 않고 계속 같은 방식의 군사적으로 어떤 유화적 메시지라든가 대화의 메시지를 전혀 주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이 문제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요즘 제일 걱정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이 국내 정치예요. 또 상황은 제가 이제 사실 국내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한국 사회 내부를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국내 정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 예전처럼 그냥 종북 얘기를 한다거나 예전처럼 북한에 위기가 있다는 것으로 국내 정치 상황이 정리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북은 어차피 도발을 계속 하는 거니까요. 북은 계속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과연 남한 정부가 만약에 약간의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사실 그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사실은 별로 상관없는 거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실제적인 굉장한 큰 고통을 겪는 것은 결국은 남북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치권들이 이제 뭐 단순히 핵은 핵으로 저쪽이 핵이 있으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논리는 물론 이제 굉장히 소구력이 있는 논리인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 군사적 긴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텐데 만약에 이제 정치권에서 뭔가 미래를 비전을 이야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한다면 뭔가 다른 시도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공세적
으로 보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뭘 해도 자신들의 요구가 들어주지 않거나 자신들의 어떤 입장에 대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뭐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역시 또 마지막에는 또 정치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대강 뭐 핵 대 핵 이런 구도로만 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재정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로 방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께서 먼저 오늘 떼주시고 여당 의원님이 또 말씀 주시고 또 학자님 얘기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북한이 말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섬세해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약간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정국식 소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훈련 기간에는 연합훈련 기간에는 이렇게 바로 대응하는 경우가 없었고 그다음에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기간에는 내심 참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원산이라든지 함남에서 주로 발사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지점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어쨌든 대화로 따지자면은 이제 굉장히 표현 방법이 달라졌다 이런 말인데 실질적으로는 최신 무기가 굉장히 다종화되고 그런 다종화된 무기를 적재적소에 또 다양한 전략적인 구현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하태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종의 이제 재래식 무기가 됐든 최신 무기가 됐든 어쨌든 본인 나름의 전력들을 지금 탄탄하게 쌓아가는 자기만의 어떤 자강의 방식의 프로세스 안에서 구현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대화가 예민해지고 섬세해지면 어떤 때인 거예요?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쉬운 때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일촉즉발의 마지막 그러니까 싸움에도 이루고 있다는 측면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보고 있고 그나마 이 가운데 어쩌면 가장 냉정한 게 북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핵무력 법제화 과정에서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담는 것처럼 우리 그 정국식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여전히 그런 지점들의 조건들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염려되는 바는 북한도 지금 자꾸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신냉전이 과연 정말 규정할 수 있는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가 규정해야 되는 그런 벌어진 일인가에 대해서도 또 나름의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역시 유럽을 다녀왔지만 유럽에서는 신냉전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당연히 그 전선에서 어떤 뭐 나토도 강화하고 그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예전과 같은 소위 말하는 이제 국가 체제 때문에 이런 가치 노선 때문에 갈라지는 신냉전과는 달리 지금은 분명히 달라진 측면이 있어서 더 우려가 된다라고 표시하면서 신냉전이라는 얘기를 저어하시는 분들을 저도 유럽에서도 봤어요. 우리나라 학자뿐만 아니라. 근데 북한이 그렇게 신냉전을 그러니까 언급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더더욱 진짜 북중러 한미일 간의 전선이 만들어지는 또 한 주체가 인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제 그 체제가 기정사실화되는 거죠. 그 점이 저는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공교롭게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있는 한편 그에 비해서 북한은 무기를 자유자재로 훈련할 수 있는 룸은 또 주어져 있거든요. 미중, 미러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유엔 제재가 예전같이 공고하게 단일 대우로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은 자기 룸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본인들이 안전하게 가지고 갈 하나의 방공으로서는 신냉전을 언급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렛대라고 얘기를 했죠. 한반도를 중심으로 여러 열강들이 뭉치던 때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여러 열강들이 자신들의 전선을 만드는 데서 남북이 필요해진 상황이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말로는 쉬운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북한 역시도 그 안에서 자기 룸을 찾아가는 방식의 독자 노선을 외교적 독자 노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함께 거들어 봅니다. 예, 이재정 의원님께서 이런 뭐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냉전 상황이라는 것을 뭐 직접 규정도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 규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예민해질수록
실제로 어떤 일촉즉발의 이런 위기 상황 뭐 이런 데 대한 우려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비슷한 뭐 질문이 연이어 되겠습니다만 뭐 지금은 주로 이제 핵 실험과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조금 전에 또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의 뭐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 뭐 지금 뭐 핵실험 얘기도 나왔고 아까 뭐 토론 과정에서도 이런 우발적인 충돌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우발적 충돌을 포함한 이런 무력 충돌의 가능성 또 뭐 우리가 지금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고요. 아울러서 이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올라갈수록 이 한미 동맹을 통한 이런 확장 억제, 또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조금 전에 이제 하태경 의원님께서 이제 뭐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된 이런 얘기가 이제 일부 뭐 정치권 내지는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있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들을 한 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서 조금 전 순서가 딱 좋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사안도 약간은 뭐 비슷한 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정욱식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그런 무력 충돌 가능성, 확장 억제 내지는 전술핵 배치 관련한 이런 얘기까지 같이 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력 충돌 가능성 관련해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책 혹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무력 충돌은 없었지만 한반도 평화는 더 멀어졌다라는 게 저의 한 문장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무력 충돌이 없었던 아주 중요한 배경 중 하나가 판문점 선언 그리고 그걸 구체화한 이제 9.19 군사합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 의원님도 저는 뭐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든지 이 지금 메마른 한반도에서 담배꽁초 하나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매우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혹시 이렇게 좀 국지 충돌이 발생하면 뭐 과거 이제 목함지뢰 사건처럼 뭐 남북 대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 만나뵙고 그랬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북한이 남한에 뭐 용권이 있었던 거예요. 용무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 지금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린 상황인데 있기 때문에 뭔가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남북 대화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혹시라도 그런 기대를 주위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좀 만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발적 충돌 혹은 이제 국제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남쪽에서 북에서 뿌리지 말라고 하는 전단을 살포할 경우에 저는 천만다행이었던 게 북한이 어찌됐든 코로나 방역에 통제에 성공하던 시기에 이게 대북 전단 살포가 이루어져서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 북한에서 코로나가 다시 앞으로 뭐 재유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국지 충돌의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원천적으로 없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 의원님께서 뭐 그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또 이제 독자적인 핵무장 뭐 우리 하 의원님이 그 부분 지지한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뭐 방공호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아주 좀 이렇게 신고원 퀴즈 하나 내면 세계에서 지하철이 가장 깊이 있는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평양이잖아요. 예, 평양입니다. 예. 평양의 평균 지하철 깊이가 100m 정도 납니다. 왜 이렇게 깊이 파느냐? 땅 파는 게 주특기니까? 그럼 뭐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거죠. 그건 바로 미국의 핵무기로부터 공포를 느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뭐 전국토의 요새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북핵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최선의 현실 가능하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의 공포를 이해하는 겁니다. 예. 그들의 공포를 역지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게 생기냐면 이런 일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두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적이고 저쪽은 전쟁왕이어서 저쪽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일방적인 공포심에 휩싸이게 되면 그 공포는 지하철을 100m, 200m, 300m를 파도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저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거나 혹은 외면해왔거나 무시해왔던 그런 공포를 느끼고 있구나. 쟤네들도 공포를 느끼고 우리도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뭔가 만나서 그 공포를 풀을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독자적인 핵무장. 제가 독자적인 핵무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정치화되어 있고 또 국민들한테 좀 황당한 기대들을 많이 심어 주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독자적인 핵무장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쭉 이렇게 봤을 때 또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있는 핵물리학자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의견들을 갖다 쭉 그 교환을 해보면 그분들은 직접 핵을 만들어본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우리보다 잘 알겠죠. 예.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게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 이전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냉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예를 들면 추진할 경우에, 그러니까 비핵 국가에서 핵보유국의 어떤 전환의 계곡을 넘어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계곡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다시 비핵 국가로 다시 돌아오거나 온갖 비용을 치르고 이 핵보유국의 전환의 계곡을 넘어가면 거기에는 핵무장론자들께서 그리고 있는 세계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으로 훨씬 어두운 세상이 펼쳐져 있을 거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뭐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뭐 핵무장 이런 얘기들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상황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특히 핵무장이라든지 핵 재배치와 관련돼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얘기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하태경 의원님, 예. 그 연평도 포격이 있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받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어쨌든 헌법상 아니라 우리 실제 대한민국 영토를 이제 폭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거 왜 그랬을까 나름 쭉 연구를 해보면 이제 가장 큰 동기는 이제 정권 이행기에 이제 김정은이 새로운 리더로 등장할 때 김정은 리더십, 이제 북한에서 수령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 무력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지도자, 이런 요건이 굉장히 강하다. 거기는 권력이 곧 군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크게 작용했고, 또 재작년인가요? 우리 연락사무소 개성에 있는 남쪽 연락사무소가 장렬하게 폭파해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정서로는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왜 했을까? 그거는 이제 김여정이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저는 과정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사실 저는 그런 기대를 좀 했어요. 김여정이 사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우리 KTX 타고 평창에 가고 했을 때 이미지가 좋았어요. 팬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좀 김여정만큼은 좀 아주 그 포악한 이런 이미지로 안 바꿨으면 계속해서 좀 이렇게 중재 역할도 하고 남북 관계 어려울 때, 그리고 미국하고도 뭐 평화의 대사 이런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 분담을 하는 그런 그 김정은이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한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김여정의 뭐 평화 이미지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여전사, 그죠? 뭐 이런 사람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내부적 필요에 따라서 최소한의 국지적 도발을, 그리고 우리 측의 어떤 무력 충돌을 더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아까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뭐 남북 대화의 주도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는 좀 빌미를 안 주는
이런 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쪽 그 보수 정치권에서 나오는 남북한 합의를 먼저 우리가 선 폐기하자 이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남북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건 간에 이미 전 정부가 만들었어도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뭘 폐기하자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이번에 그거잖아요. 레고랜드 강원도에서 안 갖겠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 동기로 이야기보다는 대한민국 지자체들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모양이구나. 이런 시그널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유동성 위기가 급격히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예를 들어 일본하고 뭐 합의한 걸 우리가 폐기하면 국제사회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언제든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바꿀 수 있는 나라다. 이런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심지어 문재인 정부 쪽 반일 의식이 굉장히 고양이 되었고 뭐 청와대에서 죽창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위안부 협정을 폐기를 안 했잖아요. 지금 살아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건 참 잘했다고 보고 또 지소미아 일본하고 폐기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폐기를 못 했어요. 이것도 참 잘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는 잘했다고 보는데 똑같은 차원에서 보수 정치권도 이제 북한하고 맺은 뭐 북한이 먼저 폐기한 것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먼저 폐기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 효력 정지 같은 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도 요 며칠 전에 그 서해 완충구역 엄청 쏘아댔잖아요. 그러면 군사 기술적으로 필요하면 우리도 저는 맞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단적인 예가 이번에 강원도에 낙탄 사고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에 물어봤어요. 그 전에는 저런 낙탄 사고가 없었냐? 있답니다. 한 20발 쏘면 한두 발이 불발이 되고 낙탄이 된대요. 그럼 그 전에는 왜 이렇게 안 시끄러웠냐? DMZ 근처에 민가가 없는 데서 해서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왜 거기서 안 했냐? 그 완충구역이 DMZ에도 생겨가지고 서로 군사 실험을 못하게끔 되어버려서 이제는 군사 이제 테스트를 무기 테스트를 하면 민가가 있는 곳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 그 뭐 오발 확률이 꽤 높다. 이런 민가가 있는 데서 할 수 있겠나? 이제 이런 정부 차원에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뭘 깨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일시적 효력 정지 같은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건 평화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두 번째로 핵무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일본처럼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핵무장하자고는 않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핵무장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핵 농축 시설이 없고 핵 농축을 허용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핵 농축 시설이 다 있거든요. 3개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수 정치권도 모르지 않습니다. 핵무장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지금 핵무장을 시도했다가는 뭐 그 경제 제재 당하고 K-OP에 당해가지고 핵 포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냥 엉망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이 나오는 건 뭐냐면 미국한테 좀 더 단디해라 이거죠. 부산말로 하면. 그러니까 미국도 민주주의 정부 국가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들이 오락가락합니다. 카터 때 미군 철수 시도가 있었고 트럼프 때도 여차하면 트럼프는 뭐 외국 군대 외국의 자국 미군이 주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정부였고 근데 이걸 제도화를 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핵 커미트먼트를 좀 더 강한 것을 해달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압박 차원에서 이런 저는 효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똑같거든요. 지금 나토 상황이랑 폴란드에서 만약에 핵 약속,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약속이 약하면 거기서도 핵무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핵무장하고 있는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터키도 가봤는데 터키 대통령이 우리 핵무장하겠대요. 미군이 시원찮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정치적인 거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터키 정부보다는 그래도 건전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핵무장하는 이야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는 양념으로 저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만큼 민심이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론조사 해보면 핵무장 하자는 여론이 더 많아요. 그럼 그 민심은 가짜냐? 왜냐하면 핵 공포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목표가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핵무장론 나오는 거는 어쨌든 그 차원에서 그 미국의 압박 차원에서 그 효능감을 부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그 핵무장 주장과 관련한 어떤 그 일정한 효능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런 도발의 빌미를 또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같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김성경 교수님. 네, 그 되게 반가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말씀하신 게 그 일종의 이제 미국과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레버리지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차원이라면은 뭐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와는 좀 많이 반대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이 논의가 더 확장되는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좀 걱정, 두려움 같은 거는 상당히 저는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핵에 대한 논의가 사실 굉장히 그 가능하지 않은 얘기가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가, 왜 자꾸 이게 자꾸 터져 나오는가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것들은 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사실 핵의 기본적으로 막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 어떻게 재처리 시설 만들고 막 이런 얘기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절대적으로 시간은 북한 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은 일종의 3년 동안 셀프 생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얘기를 하죠. 국제 제재를 버티는 것도 대단했는데 3년 동안 저렇게 중국과의 무역도 하지 않고 밀무역도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가. 근데 이제 이게 그만큼 북이라는 국가가 연결성이라는 맥락 내에서 다른 세계화된 국가들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팬데믹에서 또 한 가지 북의 체제로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북은 사실 그 지도자의 어떤 위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이 이제 다시 기차를 타고 들어가는 그 다큐멘터리 조선중앙TV에 나와 있는데, 이 굉장히 민망한 일이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려서 거기까지 갔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오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엄청난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담감을 물론 이제 남한에 대한 굉장히 적대적인 표현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폭파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내에서 완벽하게 내부적인 것들을 좀 통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북한한테는 굉장히 좋은 혹이었다. 체제의 운영 방식 내에서는 굉장히 혹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또 농사가 잘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북한은 어느 정도는 경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전략 경쟁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은 굉장히 많은 자신들만의 공간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신냉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신냉전이라는 구도 자체가 북이 원하는 구도일 수 있겠다. 근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그래 우리도 신냉전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까라는 것을 좀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고민을 했을 때 향후 좀 평화에 대한 논의들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모두의 시간이 과연 어느 편이냐, 누구의 편이냐, 사실 저희가 남북 관계나 한반도 상황을 얘기할 때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왔던 질문이고 또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누구 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시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좀 다르다는 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재정 의원님. 마지막에 답변할 때
가장 안 좋은 점은 질문이 뭐였는지 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답변자들이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셨을 거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연장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소설은요. 정말 이만한 반미 소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보수정당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그 지점이잖아요. 강력한 한미동맹, 때로는 정말 국익이라는 거를 재고민을 하지 않고도 맹목적 한미동맹까지, 반미동맹이 아니라 한미동맹 전선을 강조하면서까지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조금 다행스럽게도 우리 하태경 의원님은 레버리지로, 그리고 또 그걸 이제 뭐 다른 방식의 이제 접근을 하십니다만은 안 그런 의원님들도, 정치인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 그다음에 핵공유 등 다양한 방식의 핵능력 확대에 대한 요구를 미국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자라고 국내 정치를 선동하는 것은 이만한 반미가 없다. 한미 동맹을 깨야지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 핵무장론이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돌려서 해석을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 억지를 신뢰하지 못한다. 한미동맹에 있어서의 국익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여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확장 억지 관련해서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미 국방부 대변인이 다시 한번 그 요구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도 어쨌든 간에 뭐 패키지, 모든 패키지를 동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핵 능력의 다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뭐 옵션들을 고려해 달라라고 읍소를 하고 있는 상태죠. 확장 억지가 뭐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능력적인 측면에서 하나, 세 축이 있다고 본다면 또 하나는 신뢰, 그리고 또 지속적인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인데 그런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 보통 이제 한미의 외교부 국방부 차관급의 이제 회의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방미했던 우리 국방부 차관을 기지로 데려갑니다. 기지로 데려가서 그 핵무기가 탑재 가능한 그런 전투기를 보여준다는, 그게 바로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건 커뮤니케이션과 신뢰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중심에 두고 있는 게 확장 억지를 같이 얘기하면서도 자꾸 어빌러티, 능력의 얘기를 하면서 그걸 다변화하고 패키지, 다양한 패키지를 고려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 있어서 냉정한 상대국인 한미동맹국의 굳건한 우리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에 정말 잘 읽어보시고 국내 정치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설득을 하시는 게 저는 우리 여당 보수정당의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이 확장 억지라는 개념이든 핵무장이란 개념이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 것 같으면서도 지금 활용되고 있는 수준은 대중정치를 선동하는 데서 많이 사용이 된다면 보다 섬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주소가 한미동맹과 그간 구축해온 우리들의 군사동맹의 어떤 역사적 상황들까지도 저는 이제 국민들께 설득해가면서 조금 논리적인 논의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허한 논의에서 그 핵무장론 이러고 상임위에서도 격돌할 때는 저는 뭐라고 반박을 해야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도 정말 오히려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주장하고 싶은 바들을 한미동맹이라는 전통적 질서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더라면 솔직히 고해하면서 저는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입니다. 예, 이재정 의원님께서 이런 일부에서 제기되는 뭐 핵무장론을 또는 뭐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차분하고 논리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뭐 전술핵 우리 내에 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이런 주장에 대한 뭐 미국의 또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뭐 입장은 뭐 분명하고 확고해 보입니다.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건 뭐 그럴 생각도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보는 게 뭐 미국의 입장이라고 현재까지는 뭐 보여지고요. 핵무장과 관련해서도 이제 뭐 우리 하태경 의원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더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뭐 좀 덧붙이. 뭐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뭐 이런 것도 이제 담론상으로는 뭐 논의할 주제겠습니다만 지금 그 하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현무2 미사일 낙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강릉 좀 민가에서 한 700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떨어지면 이제 거기서 낙탄 사고 일어나면서 큰
충격을 줬는데 그래서 이제 좀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좀 이렇게 좀 사람들 안 사는 DMZ 인근 거기 가서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그런 사고 발생해도 사람들이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러려면 다시 이제 좀 DMZ 가까이 가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고성이나 이런 데 가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세요. 자 만에 하나 DMZ 인근에서 현무투 시험 발사를 했는데 그죠? 그게 DMZ나 넘어서 북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특히 현무 계열의 미사일은 일반 포탄 그 시험 발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좀 이렇게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무인데 제가 미사일 전문가들한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무 계열의 미사일이 굉장히 특히 현무2 이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탄두 이른바 괴물 미사일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탄두를 최대한 탑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로켓 추진 능력에 비해서 굉장히 무거운 탄두를 다뤄놨기 때문에 이걸 제어하는 게 일반 미사일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국방이나 외통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쏘니까 우리도 있어. 그러니까 조바심을 가지고 급하게 쏘는 바람에 그런 낙탄사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셔야지 좀 사람들이 안 사는 DMZ 쪽으로 가서 훈련하자.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려하면 지금 하는 곳에서도 못해요. 지금 하는 곳에서 잘못 쏘면 북한에 안 넘어가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방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낙탄 사고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낙탄 사고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때 시험 장소는 더 위쪽이고 그래서 우리 군이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러면 북한에 넘어가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걸 몰라서 북한으로 넘어가면 이게 큰 위험이 될 거라는 걸 몰라서 그 DMZ 인근에서 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북한까지 안 넘어간다는 나름 확신이 군에서 있었을 거기 때문에 한 걸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포인트는 남북 합의서에 비상시에는 몇몇 조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건 합의서 위반이 아니에요. 때문에 북한이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남북 합의서를 깨는 행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맞대응할 필요는 있고 그럴 때 몇몇 조항의 효력 정지 정도는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포인트는. 뭐 이걸 뭐 구체적으로 논란을 벌일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하태경 의원님 말씀의 또 기본 전제는 9.19 군사합의의 이행 존중을 강조하시면서 그러나 또 일부 조항에 필요하다면 이제 뭐 정지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 발생한 이제 그런 그 낙탄 사고와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그러나 또 동시에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9.19 군사합의의 그걸 이행 존중한다면 또 그 동서해 지역에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 이런 완충 지역을 설정한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가능성 때문에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벌써 좀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그래서 좀 이제는 이런 개별적인 현안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토대로 해서 조금 구체적인 이제 대안, 우리가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우리가 이제 대안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뭐 모색해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뭐 그걸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런 위기 국면, 뭐 핵실험 가능성까지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또 가능하다면 이것이 더 어떤 위기의 고조로 가지 않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또 뭐 일부에서는 아까 어느 분 그 토론 과정에서도 그 연합훈련에 대한 뭐 북한의 대응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뭐 물론 이런 방안도 과거의 뭐 전통적인 방안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이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뭐 이런 뭐 비난 뭐 우려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런 뭐 훈련에 뭐 마찬가지로 일시적 유예와 북한의 남북 간의 대화 또는 북미 간의 대화 뭐 이런 식을 통해서라도 대화의 모멘텀을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런 접근도 사실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우리가
뭐 해왔던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런 그 대화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뭐 방안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또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이 문제의 평화적 또는 대화를 통한 이런 해결을 하기 위한 이런 방안들, 물론 최근에 이제 뭐 얼마 전에 중국의 뭐 당대회가 끝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 그 사이가 오히려 제일 위험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의 이런 뭐 대안들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순서를 그래도 좀 바꿔서 거꾸로 이제 우리 김성경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 주시고 이렇게 또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안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전문가 뭐 연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요즘처럼 우울할 때가 없다. 참 국내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이제 내부적인 상황, 우리나라 내부적인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뭔가 대안을 마련낸다거나 새로운 상상력을 마련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몇 가지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원칙 같은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이 대화의 국면이 좀 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이 안보대 경제 교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비핵화의 과정이 되면 경제적으로 뭐 이 어느 정도 교류 협력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의 패키지 같은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한 그 담화문에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국채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국채인 핵을 단순히 뭐 경제적인 몇 가지에 포기할 의향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대화를 만들어냈었을 때는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일단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런 것이 상당한 도화선이 된 거는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 원하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을 상당히 계속 주장하고 있고 한 번도 그 입장에서 좀 벗어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맥락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국외적으로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안 좋으니까 어느 한편에 완전히 이제 좀 발을 담그고 안전한 어떤 것을 구축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의 입장은 더 절박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굉장히 큰 나라들, 자기들이 이제 뭔가 장기판으로 여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더더군다나 인게이징을 이야기하면서 논의를 하고 소리를 만들어내고 목소리를 내고 귀찮게 하고 사실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외교적 노력이란 이름으로 얘기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여러 연구자들이나 학자 뭐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그런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시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전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시 국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앞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점이 있다라고 봐요. 이게 단순히 젊은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사회가 굉장히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약간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뉴스를 잘 못 봐요. 이 뉴스를 보면 심장이 막 떨려가지고 왜냐하면 심장이 떨리는 게 너무 많이 싸워서. 그러니까 그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많이 싸우고 그것이 또 일상에 너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게 지금 완전히 문화로 좀 자리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맥락 내에서의 어떤 평화에 대한 담론, 평화운동 그리고 뭔가 사회적인 합의와 협의의 문화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아주 정말 절실하게 구축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외부에 나가서도 말할 게 없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도 우리가 그냥 몰려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좀 역량을 키워가는 시도들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음이 떨려서 뉴스를 잘 안 보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느껴집니다. 우리 이재정 의원님. 제가 국회에서 이제 재선 의원이 되면서 보통 3선 의원들이 위원장을 합니다. 상임위 위원장을 하는데요. 저는 재선 의원인데 이제 여성에게 할당 몫이 있어서 위원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외통위 간사를 하겠다고 위원장직을 물렸습니다. 아니 야당이 무슨 외통위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간사를 하러 가냐? 차라리 나 같으면 위원장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얘기하는데 저는 야당 의원으로서 외통위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것만큼은 진심입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 여당에서 제시한 정책 안에서 정말 비판을 해서 교정할 수 있는 거 교정하고 기반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그것에서부터 함께 얘기를 해서 지금 이 시기도 우리가 여당이 아니니까 하고 던져놓을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작점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싶다는 진정성을 드리면 우리 그래도 전문가들이 많이 외통위에 와 계시거든요.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화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담대한 구상이 처음 발표됐을 때 물론 이제 저도 좀 난해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거에 그 의지나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비핵화 3천과 동일하다, 어쩌다 저쩌다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정쟁이 되고 더 이상의 얘기를 못 하는데 모든 언어나 그런 것들은 저는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게 있고 직전에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윤석열 정부가 후보 당시에 선제 타격론을 이야기하고 등등 하다가 어쨌든 간에 담대한 구상을 제시를 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고민을 내놨습니다. 물론 뭐 시기도 적절치 않았고 과연 여러 가지로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다음 계획이 있는 것인가 여전히 의문을 표하고 있고 심지어 이번 국감 과정에서도 정말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었고 결국 며느리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여당을 비판할 때 썼었는데요. 그러면은 북한에게 보상을 하는 그 단계가 어느 단계냐라고 물었을 때 통일부 장관은 그 1단계 이제 초기 단계를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그 준비 작업을 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외교부 장관은 한동안 그 중대한 도발이 없을 경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그 시작 단계에 대한 인식부터 다르냐라고 비판하는데 이용했지만 그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인식에서 저는 긍정적인 면을 좀 발견을 하고 싶었거든요. 여전히 이제 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집요하게 내용을 묻고 구상의 구체성을 묻는 의원실 정말 우리 의원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외교안보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보실에서는 추상적 포괄적 계획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외교부에서는 단계별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여러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돼 있습니다. 정말 뭐가 되고 있는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선제 타격론에 시발로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름 붙이기에 따라서는 한국형 정말 그 위협에 대한 감소 프로그램의 또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소위 보상과 그 핵이라는 것이 단박에 예전 같이 단박에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점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전의 국민의힘과는 달리 지금 정부에서는 그 정도 각오는 된 것이고 저는 그 지점의 각오도 너무 당연한 거지만 직전의 언어와 이런 낙폭을 따져본다면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좀 추동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요. 저는 뭐 지금 신냉전 패권 경쟁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할 때 뭐 정말 궁극적인 해법, 단계별 해법 이렇게 타다닥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최소한 지금 위기 관리를 위한 우리 입장 정도를 각각의 측면에서 이제
다각적으로 그냥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너무 빤해 보이는 얘기지만 대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빅터 차를 8월 말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빅터 차, 그리고 여러분들이 빅터 차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정말 북한 붕괴론을 주도했던 분 아닙니까? 그분을 만나러 이제 CSIS에 갔었는데 한일 의원들이 함께 갔었습니다. 당시에 그분이 도표를 그 두 화면에 꽉 채우는 도표를 보여주는데 20년간 대화와 도발, 그리고 도발은 약간 수위, 미사일 종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위를 막 보여줍니다.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또 대북 제재, 뭐 미국 독자 제재를 포함해서 유엔 제재, 그 그래프를 쫙 보여주면서 보시라. 분명히 대화는 궁극적으로 북핵을 해결하진 못했다. 그렇지만 생션은 결국은 북핵을 고도화시켰다. 북한의 무기 능력을 고도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답지를 찾는다면 대화다. 그렇다고 해서 생션이 무용하다라고 제가 단언하진 않겠다라고 하면서 빅터 차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이제 보수적 경향의 우리 정치인분께서 나는 그건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빅터 차가 뭐라고 응수를 했냐? 이건 내 의견이 아닙니다. 자료, 수치, 팩트가 보여주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대화하자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했어? 그렇게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도 문재인 정부가 뭘 해결했어? 하지만 분명히 빅터 차의 그 자료를, 그리고 우리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빌리겠습니다. 팩트는 이야기합니다. 대북 억지와 긴장 강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갈등의 고조, 그리고 또 그런 전략 자산들이 각자 고도화되면서 더욱 대치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채널이 다소 그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닫혀있는 남북관계, 남한이 어떤 역할을 했어? 라고 비난할지언정 북한도 알아야 합니다. 이 남북 대화의 채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고, 그 대화의 채널을 개설하는 것부터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어떤 명분과 어떤 주제로라도 뚫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재만으로 핵 문제를 포함해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대화의 중요성,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정우식 박사님. 예. 그 대안이 없어갖고 좀 많이 답답하시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 대안은 널렸습니다. 예. 그걸 안 했을 뿐이지. 예.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정부를 향해서 많이 했던 얘기 중 하나가, 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행동을 기대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지금 하 의원님 옆에 계시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은 정세에는 매우 불리합니다. 한반도 남북 관계를 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역대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근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계세요. 왜냐? 예를 들면 같은 행동의 반복의 핵심에는 연합훈련입니다. 트럼프가 안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던 그 연합훈련을 계속 반복하면서 뭔가 달라진 결과를 기대했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혹은 윤석열 정부가 예를 들면 내년 3월에 예정된 대규모 연합훈련을 유예하겠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화를 제한한다고 해서 뭐 국내 언론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뭐 종북이라고 비난을 하겠습니까? 안보를 포기했다고 비난을 하겠습니까?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겠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훨씬 더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제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자각을 좀 하시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담대한 구상 관련해서도 얘기 나왔지만 저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놓친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단계적 해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의 핵 동결, 그 다음에 뭐 신고, 감축, 폐기, 그리고 그 단계에 맞게 뭔가 상응 조치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근데 이거는 북한이 전통적으로 얘기해왔던 단계적 해법과 유사점이 있어요. 분명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도 단계적 해법의 불가피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법상으로는 남북미가 어떻게 보면 과거 정부 때보다 더 교집합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 잠재적인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시작점을 뭘로 잡을 것이냐. 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유예를 선언하고 북한의 대화를 제안함으로써 이 담대한 구상에 담겨있는 유망한 요소, 이걸 실현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또 여당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노벨 평화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최소한 한겨레 통일문화상 후보에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주 간절함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태경 의원님. 그렇죠. 이게 이제 보수 정부도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이제 대화를 안 하고 싶어 한다 하는 거는 일부 강경한 분들 생각이고, 우리도 이제 하고 싶어 하고 이제 간절히 바라는데, 이제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북한 대화에 응하게 할 것인가라는 접근법에서 이제 진보 측하고 보수 측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대화에 응하게 하는 거 두 가지 유의책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북한이 아쉬워하는 거를 들어주거나, 방금 말한 뭐 제재 완화나 또 군사 훈련을 유예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 또는 북한이 아프게 하는 게 있거나, 그래서 북한이 이건 되게 아파서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대화하자고 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너무 아파서 대화하자고 한 사례는 이제 MB 때 그 삐라 좀 뿌리지 말라고, 이제 MB 먼저 북한이 간절히 대화를 계속 직통 전화로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북경에서 만나고 뭐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등등 있었고, 근데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군사훈련 유예만 보면, 이게 군사훈련 유예가 장기간 이어지면요, 한미 동맹이 심각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사실 전쟁을 안 해왔잖아요. 전투를 실전을 안 해왔지만 미군은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실전을 하거든요. 근데 훈련을 안 하게 되면 그 나라에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미군이 또 다른 나라에 가고 또 전쟁을 하고 이런데, 이 나라에 있으면 계속 훈련을 안 한다 그러면 미군들 사이에서 한국하고는 뭐 별로 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한 2년인가 한 3년 정도 훈련을 안 했잖아요. 근데 윤 정부 때도 몇 년간 이어지면 실제로 미국 내 여론이 바뀐다는 거예요. 미국은 전쟁을 항시적으로 수행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국익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군사훈련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도 그렇잖아요. 냉정히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 안 했으면 러시아가 그렇게 막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처럼 러시아가 도발을 하기 어려웠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 핵 보유가 오히려 정당화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 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정세상에서 어렵다. 맞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만약에 미북 협상, 남북미 협상이 있으면 하노이 협상 때보다 우리는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북핵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프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북한.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감 질의나 상임위 질의 때 주로 북한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수단을 계속 정부 측한테 요구를 합니다.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부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삐라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삐라 금지법 때문에 뭐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인터넷, 북한 주민이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북한 스스로 안 하니까, 이번에 인터넷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시설이 파괴돼서 우크라이나의 주민이 인터넷 못 쓴다 그러니까 그 앨런 머스크가 한동안 공짜로 줬잖아요. 이건 마치 식량처럼 인터넷은 기본권이다. 이란에서도 지금 이란에서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니까 이란 정부가 해외랑 소통하지 말라고 인터넷을 끊으니까 거기서도 뭐 주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 지나니까 미국한테 돈 좀 내라 그러고 있는데, 저는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한국 정부가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식량을 인도적 지원하는 것처럼 북한 주민의 인터넷권도 인도적 권리다. 그럼 저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북한 정부가 굉장히 아파해서 이걸 좀 늦춰보거나 말려보려고 한국 정부한테 대화를 저는 간청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북한이 하는 거는 딱 두 가지다. 아쉬운 거나 아파하거나. 근데 지금 아쉬워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재 완화, 한국이 제재 완화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고요. 거의 미국 유행이에요. 한국은 북한하고 지금 경제 교류하는 거 다 끊었잖아요. 때문에 아쉬워하는 것보다 북한이 아파하는 옵션들을 찾아야 된다. 그걸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대화를 하자고 해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시 대안과 관련해서는 입장의 차이가 보이는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방금 이제 하태경 의원님께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아쉬워서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프게 해서 대화에 또는 이 국면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한 예정된 시간은 사실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2개가 들어왔는데요. 이걸 또 말씀을 현실적으로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방송 시간도 있고 그래서 질문은 제가 나중에 뭐 개별적으로 어떻게 소화를 하든지 해서 지금 이 토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시간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사회를 봤습니다만 저 역시 뭐 지난 한 30여 년간 통일부에서 일을 해왔던 뭐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오늘 논의했던 여러 주제나 입장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만 뭐 또 사회가 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생각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공직에 들어와서 통일부에서 일을 했던 게 이제 1988년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지금 우리의 헌정인 뭐 6공화국 87 헌정 들어와서 첫 번째 이제 노태우 대통령 정부에서 제가 처음 이제 보직을 맡았던 게 이제 당시 국토통일원이었습니다만 이용구 장관의 비서관으로 처음 공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4월에 이제 총선 1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뭐 지금과는 약간 형태는 다릅니다만 결과적으로 하여튼 여소야대 정국이었고 탈냉전의 시기, 그러니까 냉전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펼쳐지는 그런 시기였고 국내적으로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고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그때 외교안보에서 뭐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든지 또는 북방 외교라든지 또는 남북관계에서의 뭐 기본합의서, 고위급 회담 등 많은 성과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통일 방안,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89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의 특별 연설 형식으로 발표한 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그때는 앞에 한자가 붙어 있었습니다만 그 통일 방안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여야가 합의한 그런 통일 방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그 당시에 이제 야당 총재이셨던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또 연이어 들어서면서 그 통일 정책이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용구 장관님께서 뭐 그 뒤에 여러 차례 뭐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제 통일부에서 이 통일 방안을 성안을 할 때 뭐 딱 하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야3당의 동의를 받는 통일 방안을 만들어라. 그것 때문에 사실 한 1년 반 동안 물론 뭐 국회 통일정책특위도 뭐 설치가 됐습니다만 수많은 공청회, 청문회 그리고 여야 합의, 협의 뭐 이런 걸 통해서 통일 방안, 통일 정책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그 대안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아까 뭐 김성경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뭐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도 중요하고 남북 간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내부에 이런 소위 말하는 남남 갈등을 극복하고 여야 간에 보수 진보 간에 이 뭐 언론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 내부에서의 이제 어떤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뭐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심포지움, 오늘 이 라운드 테이블도 그런 노력의 하나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이 여야 의원 두 분, 또 전문가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노력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럼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라운드 테이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 세션이 끝이 났는데요. 열띤 토론의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시각 오전 11시 57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오전 세션을 마치고 오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은 등록 데스크에 가셔서 식당 안내지와 쿠폰 챙겨서 가셔야 되는 건데요. 오후 1시부터 오후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12시 50분까지는 돌아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점심시간 되시기 바랍니다.